존재 존중 16. 자녀는 친부모에게 속합니다. 양자와 근친상간에 대하여 선생님의 워크숍의 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 경우에 한 부인이 두 아이를 양자로 삼고 나중에 또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 세우기를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선생님은 심하게 썩은 나무다리 위를 지났으면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 세우기를 중단하셨습니다. 이때 모두 놀랐습니다. 이 놀람은 실제의 통찰에서 옵니다. 양자는 생명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을 굉장한 선행으로 여깁니다. 양부모는 매우 존경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하기에 양자를 드리면 이는 생명의 질서에 아주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친부모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처녀에게 낙태하지 말고 애를 낳아 양자를 주어라. 그러면 애를 잘 키워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애를 책임져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부모가 키우거나 다른 친척이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기면 그 아이는 이 가족이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함부로 양자를 준다거나 드리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친부모가 모두 죽거나 아이가 버려져서 아무도 없다면 양자는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양자를 들여서 키운다면 이는 정당하고 위대합니다. 쉽게 양자를 드림으로써 부모와 조부모나 외조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는 경우는 큰 불이입니다. 첫째로 아이에게 부모와 가족을 빼앗았기에, 둘째로 공궁에 처해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았기에, 마지막으로 한 인간에게 자기의 운명을 짊어지라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가난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우리는 너를 구해서 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양자로 드렸다면 이는 아마도 그 아이를 정말로 돕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의 가족과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양자는 양부모의 영혼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양부모가 상실로서 보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친자식이 죽습니다. 양모가 임신했지만 낙태하는 때도 생깁니다. 희생한 거죠. 아주 많은 양부모가 이혼합니다. 양자를 드렸기에 배우자를 희생합니다. 수백, 수천이 넘게 양자를 드리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행복해하는 양부모와 양자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가볍게 양자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아이를 돕기보다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양자로 드리는 것을 오용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자로 간 아이는 친부모에게서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보고 친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오직 양부모에게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도 존경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드렸는데 아마도 쉽게 양자를 드려서 혹은 친부모를 얕보았기에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였을 때 이 양부모는 이를 간단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오의 결과로서 짊어져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양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보다 위탁 양육을 더 좋게 여깁니다. 위탁 양육은 임시적이거든요. 그러나 위탁 양육은 양부모의 공포는 언제든지 아이를 빼앗겨서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양육하면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양자 문제에 대해서 치료자적인 입장인 선생님의 견해와 사회적 일반적인 견해는 반대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부모가 중요하다.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선생님의 견해와 사회적 도덕은 반대됩니다. 많은 사람이 격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든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친상간은 당연히 몹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언제, 어떤 인간관계에서 근친상간이 발생하는가? 누가 관계하고 있는가? 근친상간은 관계의 복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워크숍에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살 미수 전에 강간 아니면 성적인 강요가 있었습니다. 이걸 구별해 보니 결국은 성적인 강요였습니다. 그녀는 성적인 강요를 당했기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1살부터 아버지와 근친상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성적 강요를 한 남자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왼쪽 어깨가 닿도록 두 대역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대역이 아주 강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그녀의 아버지를 세워서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그녀의 옆에 서 있어 어떠하냐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편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녀를 아버지 옆에 세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심하게 쉬기 시작하면서 계속 떨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오른쪽 앞에 조금 거리를 두고 어머니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한 손으로 딸을 껴안자 딸은 아주 강하게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흐르는 믿을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서 어머니를 바로 보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짐을 집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으며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을 어머니 옆에 두겠습니다. 거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저는 단지 딸일 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대역은 매우 울면서 딸에게 아주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다음과 같이 딸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제 너를 사랑으로 떠나보낸다. 그러자 딸 대역이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함을 느낀다고 말하기에 그녀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물러납니다. 그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강요를 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저도 당신으로부터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물러나겠습니다. 결국 모두 각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딸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요? 어머니에게요?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해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는 누구를 봅니까? 희생자를 봅니까? 딸을 도우려고 합니까? 복수하려고 합니까? 누구에게요? 복수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딸은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깊은 관계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족 세우기에서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부 상담자를 위한 워크숍에서 한 남자의 가족 세우기를 하는 도중에 그가 가정을 떠나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족 세우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아주 경악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왜 제가 가족을 떠나려고 하는지 저는 압니다. 저의 쌍둥이 누이가 태어나면서 죽었습니다. 동생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앞자리를 누이에게 주었고, 그래서 가정을 떠날 필요가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의 딸과 근친상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나에게 죽은 쌍둥이 누이를 대신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후로 그런 유혹이 없어졌습니다. 근친상간 문제를 겉으로 보아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쉽게 이 깊은 복합 관계를 못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잘한다고 해도 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있습니다만 그들의 영혼에는 폐허만이 남을 뿐입니다. 선생님의 가족 세우기를 보면 언제나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근친상간은 영향력이 많은 배우 인물이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격분시킵니다. 방금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친상간은 여자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남자나 여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숨어있는 역학관계를 드러내어서 얽힘을 풀어내어 관련된 모두를 돕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근친상간의 가장 흔한 역학관계는 조절의 욕구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주 부인은 남편을 멀리합니다.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죽은 자매를 이런 방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죠. 동시에 죄책감을 느껴서 떠나기 위해 대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딸이 나섭니다. 어머니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역학 관계입니다. 비밀스러운 합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녀 모두에게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로 남자의 잘못입니다. 그가 이 조직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무엇을 하는지 그는 압니다.
부인은 무의식적이기에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연루되었고 아버지는 잘못을 짊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누가 무엇을 했으면 그가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합니다. 남자가 연루되었다고 당신은 잘못이 없어 하면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부인이 잘못했어. 그녀가 당신을 밀어 넣었거든 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지 않겠죠? 아닙니다. 그가 여자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운명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몰랐다. 너는 자유다. 너는 잘못이 없다.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의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 여자 역할을 하마. 이것은 남자를 비난이나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 책임이기에. 이렇게 섬세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근친상간을 사회 정치적 남녀 평등의 차원보다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그들의 운명의 얽힘에서 풀려나오도록 저는 돕습니다. 더는 아닙니다. 저는 제 분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합니다. 여자들이 주장합니다. 자, 이제 근친상간도 여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구나. 또 여자를 책망하고 남자를 보호하는구나. 저는 이를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 분야에 속하는 것을 사회 정치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분야에서도 아주 섬세하게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근친상간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추정하시는 질서가 가부장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헬링거 씨의 질서는 가부장적이고 더구나 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다. 그 또한 오해입니다.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친상간은 해결을 위해 더 생각해 봅시다. 성적인 경험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인연이 생깁니다. 이 인연은 나중에 어른이 된 아이가 배우자에게 온전히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첫 번째 인연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떠나보낸다. 그리고 내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해서 얽힌 인연이 풀어집니다. 딸이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했습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풀어주게 합니까? 왜 그렇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딸과 아버지를 향한 딸의 사랑을 연결해 주기에 딸을 풀어주게 합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존중됨으로써 이 딸은 당당히 물러서서 여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죄악시하는 것은 나쁩니다. 이는 풀어짐보다 인연을 더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치료 공간에서는 남자를 비난하는 것이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아무도 비전하지 않습니다. 치료자로서 또한 사회 정치적 분야에서 일하면서 예를 들면 가해자를 고발하면 개인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부부가 아버지에게 성희롱을 당한 두 아이를 위탁 양육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감옥에 있습니다.
두 아이의 위탁 양육 어머니는 전에 이 가족을 위한 심리 치료자였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저는 그 여자에게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는데 협력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만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친부모는 각자 바깥으로 향하여 섰으며 딸은 아버지를 따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자리인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를 향해 섰습니다. 딸이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있기에 딸아이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되돌려서 딸아이를 그의 옆에 세웠습니다. 딸아이가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위탁 양육 어머니인 그 치료자는 그 아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개입해서는 안 될 분야에 개입했습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요?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그녀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양육모를 아버지 앞에 세우고 말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세우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일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잘 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료의 공간과 사회적인 공간을 혼동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자는 이런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이 일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